교재는 314페이지. 오늘 조금 볼 거예요, 소득세. 어쨌든 소득세 보시면은요, 앞에 잠깐 일단 교재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거기 내용 보시면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연인에게 부과하는데, 요 소득세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은요, 이론에서 두 문제 나와요. 그래서 점수는 4점. 실기도 평균적으로 두 문제 나와요. 뭐 3개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건 드문 경우고, 여기 15점이에요. 그래서 배점이 이쪽이 크잖아요. 똑같은 두 문제인데. 그래서 저쪽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을 거고, 여기가 이거보다 쉬워요. 이론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이론을 저희가 그렇게 많이 볼 수도 없거니와 내용을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론 쪽보다는 실기 쪽은 투자하면은 그만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기 쪽에다가 조금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배점 차이가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소득세의 특징, 요런 건 시험 문제 뭐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요. 소득세는 국세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는 거냐면, 국가가 가져가는 걸 뭐라 그래요? 국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국세고, 그 다음에 우리 월급 주는 분계 풀다 보면 요 내용 나오잖아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이 다르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세입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득세는 무슨 세예요? 직접세예요. 그래서 내가 월급 받을 때 내 월급의 영향이 직접 오잖아요. 그래서 무슨 세예요? 직접세. 그 다음에 보통세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냥 있으니까 한번 설명 쭉 드리는 겁니다. 보통세의 뜻이 뭐냐면, 어디에 쓸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도 보통세예요. 그러면 이거를 걷어서 국가에서 어디에 쓰겠다 이렇게 정해서 사용을 하는 걸 보통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목적세라고 있어요. 그 목적세는 목적에만 맞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야, 그러면 그거는 농어촌 분들만을 위해서 써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세금들은 목적세라고 하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소득세는 보통세예요. 목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신고납부제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날짜를 외울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날짜를 외울 거예요. 왜냐면 날짜 외워야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일 쪽지 시험 볼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뭐를 봐야 되냐면, 저기 315페이지 과세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좀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를 외우셔야 되냐면, 우리 소득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있고, 그 다음에 그만두신 다음에 내는 세금 무슨 소득세 있어요? 퇴직소득세. 그 다음에 집 사고 팔거나 할 때 내는 게 양도소득세. 이렇게 총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거기 315페이지 밑에 다 이긴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종류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왜 종합소득세라고 하냐면, 얘네들을 합쳐서 세금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세금을 낸다고요? 합쳐서. 그래서 종합해서 낸다 그래서 무슨 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예요. 그래서 합쳐서 낸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라 그런다고요? 종합과세. 그래서 합쳐서 세금을 냅시다. 그래서 종합과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서 낸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분류한다 그러면 나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세금 낸다. 요거를 분류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의 뜻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거. 그래서 원천징수라는 게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떼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세금 낼 게 없는 거. 요거를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공부할 때는 두 가지가 달 나와요. 복권 당첨금하고 일용직. 요분들이 대표적인 무슨 과세라고요? 분리과세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세금 내는 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분리과세가 좋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요거 종류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쪽지 시험 볼 때 요거 종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6페이지. 그래서 316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에선 이제 뭐를 잘 봐주셔야 되냐면, 과세단위라고 있어요. 우리 소득세는 개인단위예요. 과세단위가 개인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가족이 3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3명이 다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는 거예요. 한 번에 합쳐서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슨 단위라 그래요? 개인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내시면 된다고요? 한 번에 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납세주의입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구조는 이제 어떤 구조냐면은 우리 과세 기간이 요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신고 및 납부는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과세 기간은 1월부터 언제까지요? 12월 달 것까지를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신고하시면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원천징수 제도라고 거기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는 원천징수 제도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제도가 뭐냐면 돈 주고 받을 때 못 띄고 주고 받는 거예요. 세금 띄고 주고받는 거. 요거를 무슨 제도라고 표현을 하세요? 원천징수 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천징수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 요거를 분리과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납적 원천징수. 요렇게 크게 두 가지.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 말 뜻은 아셔야 됩니다. 완납의 뜻이 뭐죠? 더 이상 낼 게 없다.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완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납은 미리 납부한 걸 뭐라 그래요? 예납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근로소득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현행 원천징수제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원천징수는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317페이지 거기 보시면 소득세, 납세, 의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주자고 비거주자라고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솔직히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겨요. 일단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있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거주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명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 소득도 내셔야 되고 국외 소득도 내셔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 소득만 냅니다. 거기 있는 거 그냥 정리한 거예요. 교재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있으면은 이제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번 거든 국외에서 번 거든 다 내야 됩니다. 이제 우린 일반적으로 거주자죠. 왜냐면 대한민국에 며칠 이상 있어요? 183일 이상 있잖아요. 웬만하면 365일 내내 있죠. 간혹가다 뭐 해외여행 가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이제 거주자가 아닌 자인데 뭐 이런 걸 예로 드릴 수 있겠죠.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보면은 막 대형 가수들,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 우리나라에 와서 잠깐 공연하고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외국에서도 돈 벌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외국에서 돈 번 거는 안 내셔도 돼요. 왜냐면 그분들은 비거주자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 번 것까지는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솔직히 국적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국적은 상관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A씨가 2020년도에는 80일, 2021년도에는 100일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이분들은 다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서 6개월 이상 있어야 돼요. 183일이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있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 근데 이분은 2020년도엔 80일만 있었고 2021년도에는 100일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할 필요 없다? 거주자가 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주소의 판정이라고 있는데 직업관계 그래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필요하냐
그 다음에 생활관계, 이런 걸로도 보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뭐하고는 관련 없다고요? 저거하고는 관련 없어요. 뭐하고 관련 없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적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어느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318페이지는 필요 없고요. 319페이지 318페이지는 저희하고 좀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 요거는 추후에 쪽지 시험을 좀 볼 겁니다. 왜냐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 쪽지 시험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319페이지 보시면 과세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적어드렸었는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뭐가 있냐면 사망하고 출국하셨을 때 이것 빼놓고는 예외 없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 잘 나와요.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거. 이건 부가가치세예요. 소득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부가가치세 배우고 그 소득세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는 사망하고 뭐밖에 없다고요? 출국밖에 없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 좀 잘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 납세지도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오는데요. 납세지는 두 가지로 설명드릴 거예요. 하나는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일 때는요,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세 하잖아요.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주소지가 납세지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저희 시험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320페이지. 지금까지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론에 여기에 있는 순서를 다 외우면 그 한 번 나왔었던 걸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외울 겁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이 문제 나오면 찍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외울 거 이거 아니어도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 지금까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 한두 번 때문에 짧으면 외우겠지만 이거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채로 외우는 거라.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문제 한 번 정도 보시긴 할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와 배당, 여기부터 이제 또 보실 건데요. 이자와 배당 소득. 그래서 첫 번째로 이자 소득 보시면은요. 이자 소득 보시면 이자 소득이란 해당 연도에 발생한 다음에 소득을 말한다. 보시면 뭐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그다음에 뭐 예금의 이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자와 관련된 걸 무슨 소득이라고 해요? 이자 소득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요.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저기 322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 있죠. 요거 다 외우면 하나 정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외울 거예요. 왜냐면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론 무려 몇 개 나온다고요? 2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문제 위주로 보세요. 안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23페이지에 배당 소득. 그래서 배당 소득은 말 그대로 이제 배당 관련된 건데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해서 그 돈으로 이익이 많이 났을 때 투자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익처럼 주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이익이라는 건 나중에 그 원금도 줘야 되잖아요. 이자라는 건. 예, 나중에 이 원금까지 돌려주는 게 이자고 배당은 그냥 투자해줘서 그 돈으로 이익이 났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처리하는 게 뭐예요? 배당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324페이지. 외우실 분은 외우십시오. 근데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잘 나오기라도 하면 외우세요 그럴 텐데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라 그렇게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외워야 돼요. 325페이지 보시면 세율 있는데 다 외우진 않을 겁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는 외울 거냐면 요건 외울 거예요. 이자하고 배당은 14% 세금 내셔야 돼요. 몇 프로 세금 내셔야 된다고요? 14%.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요건 외울 거예요. 나중에. 근데 요건 왜 외우냐면 요건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잘 안 나와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27페이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327페이지. 그리고 우리의 주는 여기가 주예요. 어디가 주냐면 근로소득이 주예요. 왜냐면 실기가 근로소득 쪽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자세히 잘 봐두셔야 되는 건 근로소득 파트기는 합니다. 그래서 327페이지 보시면 사업소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말뜻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사업과 관련된 거. 그걸 무슨 소득이라고 하세요?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하고 끝 이게 아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과세 제외 대상에 대한 거 농업 세금 안 내고 전문과학 이런 쪽도 중요해서 세금 안 내고 교육 서비스업 일부도 세금 안 내고요. 그다음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안 내고 협회 및 단체 안 내고 그다음에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전속계약금은 과거에는 기타 소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업소득이에요. 이거는 연예인하고 국가하고 한번 법원에서 붙었었어요. 근데 왜 붙었냐면 기타 소득이 세금을 덜 내거든요. 근데 그 연예인 분들은 기타 소득이 맞다. 국가에서는 연예인들이 전속계약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쪽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사업소득이 되려면 계속적이고 뭐여야 된다고요? 반복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국세청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국가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사업소득입니다. 왜냐면 요걸 받으려면은 계속 사업 연예인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 소득입니다. 다만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입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으면 요거는 뭘로 보겠다?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비과세 사업소득 좀 볼게요. 그래서 비과세는 뭐 안 내는 거죠?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328페이지 보시면 논밭, 우리 1차 생산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논밭 같은 경우에는 세금 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우리 농사 짓는 거 중요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서 세금 안 내고요. 그 다음에 법에 정한 주택의 임대소득. 요거는 아까 했었던 건데 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국민주택 규모 이상. 그래서 토지의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면세, 임대는 과세, 건물의 매매는 과세, 임대도 과세.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크니까 과세, 빌리는 건 돈 없으니까 면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작으니까 면세, 빌리는 것도 면세. 왜냐면 돈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큰 평수 살 것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법 자체에서도 그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주택인데 일반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은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거기 고가주택이라고 있어요. 뭐 저희 시험엔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고가주택 그러면 9억 원 초과예요. 그래서 9억이 넘는 것까지는 국가에서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9억 넘으면은 고가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왜냐면 9억이면은 일반적으로 사는데 아주 크게 지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329페이지 조금 더 보면은요. 거기 보시면 이제 농가 부업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업 규모의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데 소는 50마리, 돼지는 700마리, 다고리는 15,000마리까지는 세금 안 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소 50마리면 양이 꽤 될 텐데. 그 다음에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 그 다음에 전통주는 1년에 12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인데 요건 1년에 600만 원까지만 비과세예요.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330페이지 보시면은요 뭐 중요하냐면 요거는 외울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가운데쯤에 보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3%. 요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회사 가셨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건 시험보다 더 중요한 얘기인데 뭐냐면 회사 갔는데 회사에서 3% 뛰겠대. 아니면 요렇게도 표현 많이 해요. 3.3%. 근데 왜 3.3%냐면 3%는 소득세고요. 0.3%는 지방소득세예요. 왜냐면 지방소득세는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소득세의 10%예요. 그러면 3%에 10%면은 0.3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 들어갔는데 아니면 면접 보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3.3% 뛸 거라고. 그러면 4대 보험 안 들어가요. 그리고 3.3% 뛰면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정규직보다 자르기가 어때요? 쉬워요. 그냥 일 안 주면 땡이니까. 그래서 회사 들어가실 때 꼭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어떻게 보면 3.3% 뛴다 그러면 비정규직 쪽에 가깝습니다. 근데 왜 쓰는지는 알아요. 왜냐면 과거보다 회사들이 이건 있습니다. 큰 회사들 빼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가면 갈수록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회사 자체도 휘청휘청하는 경우들이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좀 오래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된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몇 년 안 됐거나 아니면은 사장님이 좀 재력이 아주 좋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정규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큰 데로 가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정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회사를 다닐 때 잠깐 다니고 끝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한번 다니면은 대부분 다 오래오래 다니고 싶죠. 그래서 3.3%는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거기 33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사업소득도 뭐를 하냐면은요 원천징 그 연말정산을 해요. 사업소득도. 근데 어떤 분들만 하냐면은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업, 음료품 배달원 중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있거든요. 이 간편장부 대상자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저소득. 소득이 적으신 분들, 고소득자는 해당 안 돼요. 그래서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은 요 부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331페이지.
331페이지 보시면 근로소득. 그래서 근로소득 보시면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근로를 제공하는 걸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근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거기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그래서 기밀비, 교재비, 그 다음에 뭐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그 다음에 3번 잘 봐주세요. 거기 밑에서 3번 보시면 331페이지 밑에 3번 보시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고 있으시죠. 네, 요 파트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사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외진데에 있어. 그러면 주택 제공하는 곳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주택을 제공한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인데 종업원은 근로소득으로 안 봐요. 예, 종업원은 근로소득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안 낸다는 얘기냐면 세금 안 내요. 근데 출자 임원들 있죠. 예, 출자 임원은 뭘로 보냐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자 임원이냐 출자 임원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자 임원이면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다음 것도 보시면 주택자금 대출로 인한 이익.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그 다음에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시면 집 산다 그러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자가 되게 낮거나 아니면 무이자로 빌려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 받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사에서 혜택을 받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기 뭐냐 종업원은 세금을 뭐 해도 된다? 안 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 받아도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332페이지에 되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박스 있죠? 그거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봐두시면 돼요. 거기 박스 보시면 사택 제공 이익 있죠? 그래서 사택 제공 이익에 근로자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근데 나머지 분들은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5번에 보시면 332페이지 5번에 보시면은 저기 어디 갔냐?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그 다음에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얼마요? 70만원 이하는 과세 대상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70만원. 이게 뭐냐면은요. 회사 가시면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직원들 관련돼서 뭐를 들도록 되어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봐두시고. 그래서 70만원까지는 상관없다.
70만 원 이하는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육 끝날 때까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원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다가 다쳤어. 그러면 학원에서 가입된 보험 혜택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국가에서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예 개강을 못 해요. 여러분들 관련된 보험을 안 들으면. 근데 솔직히 저희처럼 이런 데에서는 다칠 일이 크게 없죠. 근데 직업전문학교가 이런 사무직 일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관련된 뭐 기계라던가 위험한 물건들 만지는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간혹 가다가 사건 사고가 난대요. 근데 보험회사가 여러분들 관련된 보험을 안 들어줄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저희는 뭐 다쳐봤자 크게 다칠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쪽은 다치면 좀 크게 다치다 보니까 이게 보험료로 받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거나 비슷비슷한가 봐요. 남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입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쪽은 솔직히 뭐 마우스 만지다가 크게 다칠 일은 없잖아요. 키보드 치다가 크게 다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볼 거 없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요거 잘 나와요. 332페이지 밑에 요거까지만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내일 쪽지 시험 볼 거 하고 시간 조금 남을 것 같은데 나머지는 내일 볼게요. 거기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으로 안 보는 것 있죠? 보지 않는 것. 요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요게 제일 잘 나와요. 요게 제일 잘 나옵니다.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경조금 내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경조금 내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당연히 안 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경조금 중 세금 안 내는 거. 그 다음에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되는 급여. 이거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나중에 퇴직금 받으면은 퇴직급여로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내일 외울 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외울 게 크게 이제 아까 잠깐 봤었던 재무회계 파트에서는 요거 있었죠. 변경. 그래서 저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아니고 그 다음에 소급법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감가나 대손 등. 그래서 얘네는 전진법. 요거 하나 재무회계에 추가되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쪽 추가되는 것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쪽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요 파트. 하나는 아까 잠깐 설명했었던 이거예요. 뭐냐? 수출. 그래서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기준으로 바뀌어요? 환가일 기준으로 바뀌고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의제 매입색. 그래서 의제 매입색은 살 때는 원재료의 뭐라고요? 면세. 그 다음에 요거를 가공을 해서 팔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그 다음에 세율 외워야 돼요. 원칙은 102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 그 다음에 개인은 104분의 4. 다음에 저기 뭐냐 음식점에서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었죠. 뭐 있었냐면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 제조업만.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경우에는 계산서나 모요, 신용카드.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세요. 1분 정도 남았습니다.